안녕하십니까.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7월 16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둘러싼 미스터리 3대 미스터리를 꼽아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법여건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상당히 축소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피해 고소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했고, 피해 호소인을 이해찬이 했고, 피해 고소인, 이것은 이낙연 의원이 또 피해 고소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호소하거나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하거나 고소를 했지만 사실은 모르는 거 아니냐, 이런 뉘앙스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사건을 가급적 축소를 하고 또 의혹으로 그냥 남겨서 뭉뚱그려서 넘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다가올 서울시장 보궐선거나 부산시장 보궐선거, 성추문으로 실시가 되는 그런 보궐선거에서 후보를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당헌 당규에 따르면은 이런 경우에 민주당은 후보를 낼 수가 없는데, 이것은 어떤 중대한 잘못, 계속 설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부정부패나 중대한 잘못이 있어서 보궐선거가 치러졌을 때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것은 의혹이다, 중대한 잘못도 아니다, 중대한 잘못인지 아닌지 모른다, 의혹이다, 이렇게 물타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상한 용어들을 막 만들어내는 겁니다. 피해 호소인, 피해 고소인, 정치적 노림수가 숨어있는 용어들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중앙일보는 일면 톱에서 이 문제부터 짚었습니다. 피해자 다시 때리는 피해 호소인이란 말, 이것을 일면 톱을 했습니다. 피해 호소인, 법률 전문가들도 들어본 적이 없다는 그런 용어입니다. 피해 호소인, 또 피해 고소인도 있죠. 그래서 박원순의 고소장을 낸 전 비서 향해서 이해찬이 피해 호소인 고통에 위로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조사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서울시로 넘겼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은 의혹을 인정 않겠다는 2차 가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일보는 피해자로 표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이유는 호칭은 곧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을 반영하는데, 피해자는 13일에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텔레그램 대화 같은 증거를 제시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피해자로 하는 게 맞다, 이것이 중앙일보의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3대 미스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 박원순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과연 누구로부터 언제 피수 사실을 알았느냐, 그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기소 사실은 알았다고 해도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알았냐가 문제겠죠. 단순히 당신 고소됐어 이렇게 들었는지, 아니면은 당신이 성추행으로 고소가 됐는데 이런 내용이 있다, 구체적인 말을 들었는지, 혹시나 고소장 자체가 통째로 넘어갔는지, 그 부분도 규명이 돼야 됩니다. 박원순 시장이, 저도 인터뷰를 몇 번 해보고 했는데 겉으로는 상당히 부드럽지만 멘탈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았을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살펴보면은 구체적 혐의를 선명했냐, 아예 고소장을 입수를 했냐, 그리고 누구에게 피수 사실을 알았고 또 언제 알았나,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사람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임순영 젠더 특보죠. 젠더 특보가 사망 전날인 8일 오후 3시에 지금 업무를 한창 보고 있는 박원순 시장에게 찾아갑니다. 아무리 특보라도 한창 바쁜 시장에게 찾아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이죠. 거기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혹시 실수한 거 있으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박원순 시장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나중에 얘기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때부터 1시간 30분이 지나서 4시 30분에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이 접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로 피해자를 조사를 했고, 오후 5시 이후에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가 됐고, 수사팀에서 조사를 하던 팀에서, 그 다음에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다시 올라갔고, 다시 청와대 국정상황실, 이렇게 순차 보고가 됐습니다. 오후 5시 이후에 순차 보고가 됐죠.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이 시간에는 전현직 구청장들과 만찬을 하고 밤 9시쯤에 끝나서 그때
수사권 3명을 불러서 특별 대책 회의를 합니다. 여기에 오후 3시에 무슨 일 있느냐 했던 임순영 젠더 특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심야 대책 회의. 이 원래는 일부 보도에서는 공간에서 잠깐 만났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공간 밖에서 3시간 동안 9시부터 심야 대책 회의를 했다. 이것은 동아일보 오늘 일면 톡 기사입니다. 다른 곳과는 다른 기사죠. 변호사 직원, 그러니까 시청의 변호사 그 자격증이 있는 직원, 젠더 특보와 밥 3시간 심야 대책 회의를 가졌다. 그날 밤에 그러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날 밤에 9시부터 심야 대책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는 피해자가 심야 조사를 받고 있던 시간입니다. 경찰청에서, 서울경찰청에서. 그렇다면은 그 실시간대에 피해자는 심야 조사를 받고 있고 박원순 시장을 비롯한 참모들은 같은 시간대에 실시간 대책회의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변호사 직원 젠더 특보와 박원순 3시간 심야 대책회의. 숨지기 전날 밤 9시경 공간 밖에 모였다. 그리고 비서실 직원 둘이 있었고 임순영 젠더 특보가 참석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 비서실장과 5분 마지막 통화를 했고 뭐 이런 그 기사들이 쭉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고한석 전 시장 비서실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연락을 받았지만은 다른 일정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젠더 특보와 변호사 자격증 있는 그 비서관들 해서 3명이 했다는데, 자, 박원순은 그 임순영 젠더 특보의 말을 3시에 처음에 들었죠. 그런데 아마 다른 일정이 있으니까는 나중에 이야기하자 하고 9시 이후에 심야 회의를 소집을 했다면 그 사이에 누군가에게 피소 사실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겠죠. 처음에 임순영에게 들었을 때 피소 사실까지 뭐 들었을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때 임순영은 본인이 이야기를 그때 본인은 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피소 사실 모르고 그냥 주변에 무슨 이야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 3시에서 9시 사이에 박원순 시장이 피소 사실을 들었을 수가 있겠죠. 자, 누구에게 들었을까요? 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서울경찰청장 또 본청 경찰청장 그 다음에 청와대 국정상황실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까지 올라갔겠죠. 국정상황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요한 사건은 다 보고를 합니다. 자, 누구에게 들었을까? 단서가 될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에서 다른 게 있습니다. 자, 야당이 주장한 건데 서울시청 파견 경찰 간부가 있다. 서울시청에 경찰이 파견한 간부가 있다. 그 간부가 해결사 노릇했나? 이런 기사를 게재를 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의 정희용 의원, 초선 의원이 있는데 정희용 의원이 제기한 문제제기입니다. 법적 근거도 없는데 이 치안협력관이라는 이런 명칭으로 그 경찰 간부가 파견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말로는 치안협력관이지만은 사실상 박원순 전 시장의 각종 해결사 역할을 했다. 이것이 야당의 주장입니다. 정희용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성추행 또 수사기밀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유출을 한 거 아니냐. 그래서 실시간으로 조사를 받고는 그 시간에 한쪽에서 대책회의를 한 거 아니냐. 이것이 야당의 그 주장입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것을 다뤘는데 뭐 경찰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청와대에서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청와대 경찰 동시에 다 들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내용은 어느 수준이냐, 정말 고추장이 통째로 들어갔느냐 이런 그 부분도 여기서 살펴봐야 됩니다. 만약에 고추장이 통째로 들어갔으면 그것이 이 경찰에서 갔느냐 아니면 경찰이 청와대까지 고추장을 통째로 보냈느냐 이런 문제도 그 살펴봐야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을 박원순 시장이 받기에 바로 그 다음날 극단적인 선택을 했느냐, 대책회의에서도 결론이 안 나고 아무 해결책이 없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했느냐 이 문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스터리 두 번째입니다. 미스터리 두 번째, 임순영 젠더 특보 무슨 일이 있느냐 박원순 시장에게 물어봤는데 그 무슨 일이 있다는 것을 본인은 누구에게 들었느냐, 그리고 피수 사실도 알았느냐,
그냥 무슨 일이 아니고 성추행 혐의로 피소됐던 사실을 알았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임순영이 그 말을 3시에 박원순 시장에게까지 다 했느냐, 이것도 또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인은 그 성추행 혐의라는 것을 몰랐다, 또 피소 사실을 몰랐다, 서울시 외부 몇몇에게 들었다, 어떤 무슨 일이 있다는 것만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 오후 2시에 그 피해자 쪽과 이 여성단체가 고소를 결정하고 4시 30분에 접수를 했는데, 그 사이에 3시에 무슨 일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런 걸 전혀 몰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젠더 특보면은 어떤 그 양성평등 문제 이런 건데, 젠더 특보가 다른 일로 업무 중인 시장에게 불쑥 찾아가 시장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까요? 본인이 성 관련, 성추문 관련인 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젠더 특보가 달려갔겠죠. 자, 여기서 임순영 특보의 캐리어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캐리어, 여성입니다. 과거에 희망제작소, 박원순 전 시장이 만든 곳이죠. 희망제작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당 국회의원이죠. 남인순 의원, 여성인권운동가인데 남인순 의원의 보좌관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성폭력상담소 출신입니다. 지금 한국성폭력상담소가 피해자를 보호를 하고 있죠. 대신해서 기자회견도 하고 하는 그 단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출신입니다. 그 출신이 시장에게 달려가서 무슨 일 있었느냐 이렇게 했다면은 무슨 일인지 알고 있었을 거고, 어디서 들었는지 어느 정도 윤곽은 드러납니다. 뭐 확실하게 장담을 할 수가 없지만은 윤곽은 드러나는 것이죠. 또 혹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쪽이 아니더라도 본인이 정치권에 있었으니 정치권에서 흘러나갔을 수도 있다, 그렇게 예상이 되는 겁니다. 자, 미스터리 세 번째, 고한석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고한석 비서실장. 고한석 비서실장,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린 조선일보 기사 윗면에 이 마스크 쓰고 오전 10시 10분에 공간 나서는 비서실장, 이 마스크 쓰고 9일 오전 10시 10분에 공간을 나서고, 그 이후에 박원순 시장이 모자를 놀려쓰고 공간을 나서죠. 자, 그 고한석 비서실장인데, 박원순 전 시장과 마지막으로 통화를 했다는 인물입니다. 과연 마지막 통화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이 또 하나의 단서가 될 텐데, 고한석 비서실장도 정치권 출신입니다. 기업체에 있다가 민주당 계열에 들어가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일 심야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개인 일정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고한석 비서실장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은 만차 제쳐놓고 참석을 했겠죠. 그런데 참석을 하지 않고 그 다음날, 그러니까 그때까지 몰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가해동 공간으로 달려가서 박원순 전 시장과 독대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심야대책회의 결과를 보고받았겠죠. 참모들에게 보고받았다 하면은 그 심야대책회의에서 피수사실이 다 논의가 됐다, 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아침 9시에 가해동 공간으로 비서실장이, 고한석 비서실장이 달려가서 전날의 심야회의 내용을 아마 보고를 하고 뭐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이야기를 서로 뭐 나눴을 겁니다. 나눴고 오전 10시 10분에 이 고한석 비서실장이 그 가해동 공간에서 나오고, 그로부터 10시 34분 후에 박원순 시장이 나왔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휴대폰은 9시 39분에 그 마지막으로 통화한 기록이 있고, 3시 49분에 휴대폰이 꺼졌고 자정께 발견이 됩니다. 그렇다면 1시 39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이 누구냐? 이것이 의문이었는데 고한석 비서실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에 가서 조사도 받았습니다. 본인이 이 독대에서 무슨 이야기 했는지, 마지막 그 통화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지금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말했다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야대책회의하고 아침에 비서실장이 찾아가고 마지막 그 1시 39분에 5분 동안 통화를 하고 이런 내용을 보면은 박원순 시장이 마지막까지 좀 사건을 수습하려 한 그런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미스터리, 큰 미스터리 3개 외에도 다른 의문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령 국정상황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텐데 문재인 대통령은 무슨 말을 했을까?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 그런 것도 미스터리죠. 그리고
극단적 선택 당일에 그 산을 다니면서 다른 사람들과 통화한 거는 없는지, 그것도 경찰이 포렌식 결과 밝혀져야 될 겁니다. 그건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시중에 여러 가지 피해자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그 피해자와 관련된 그런 여러 소문이 진실인지 업무인지, 그렇다면 업무라면 누가 어떤 목적으로 업무를 퍼뜨리는 건지 그런 부분까지 밝혀져야 되겠죠. 자, 다른 뉴스는 간단하게 살펴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오늘 운명의 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있습니다. 당선 무효냐 기사 해생이냐, 오늘 오후 2시에 결론이 납니다. 당선 무효가 되면은 서울, 부산에 이어서 경기도에서도 4월 7일날, 내년 4월 7일날 도지사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한겨레 신문, 제가 어제 그제 계속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 탁현민 측근들이 수주한 청와대와 정부 행사 싹쓸이 수주 의혹, 그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제가 한겨레가 후속 보도가 없다고 했는데 오늘 후속 보도가 나왔습니다. 6면에 탁현민 측근 측근이 수주한 국방부 행사들을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이 국방부 행사에서 정식 계약을 하지 않거나 서로가 없거나 그런 이문이 있다. 5건이 국방부 행사를 수주를 했는데 2건이 절차상 하자 의혹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것이 또 국방부뿐이겠습니까? 행안부도 수주했고 통일부도 수주했기 때문에 그것도 밝혀져야 되겠죠. 다른 뉴스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과 라이벌이 돼버렸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독대를 매주 수요일날 하는데 안 한 지 3주째 됐다. 수요일 되면 보고가 끊겼다. 이런 기사가 있고, 서울중앙지검, 이성윤이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마침내 청구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추미애 장관이 박탈해줬죠. 그러니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에 보내드린 조간 딱 풀렸습니다.